네, 안녕하세요. 아까 강의시에서 강의한 거에 이어서 마저 이제 보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택리고도 선우의 택리라는 뜻이 이제 하늘이라는 뜻, 요 얘기하다가 이제 강의를 제가 갑자기 뭐 삼천포로 얘기가 빠지면서 강의를 마쳤는데,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마무리해 놓고 그 다음에 영역을 봅시다. 영역은 아까 말한 대로 흉노는 그러니까 뭐 남북 뭐 동서 이게 아닙니다. 영역을 중앙과 좌우, 그러니까 가운데 선우가 있는 가운데 지역과 뭐 서쪽과 동쪽, 좌우로 나눠서 이렇게 좌우중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역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좌현왕, 우현왕 이런 이제 양쪽에 이제 부하들을 두는 거죠. 그리고 또 24명의 부족의 우두머리 24장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들이 어 전체 어떤 유목사회의 땅을 24개의 땅으로 나눠서 24분지 해서 그 땅을 통치합니다. 분지라는 게 뭐냐면 유목민들이 서로 이제 막 목초지를 따라 이렇게 계속 이제 돌아다니는데 움직이는데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이동을 하는데 계절에 따라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사실 서로 좋은 목초지를 두고 서로 다툼이 벌어지니까 그거를 선우가 본인의 권력을 가지고 그 땅을 나눠줍니다. 이 이상 너는 여기서만 이제 이렇게 유목을 해라. 이런 식으로 땅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분쟁이 없게 하는 조종자 역할을 또 선우가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전체 인구는 어땠습니까? 대략 한 50만 안팎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남쪽으로는 한나라 제국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한나라 유방이 세운 제국이 있었을 때 그 한나라와 인구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한나라 인구가 모르긴 몰라도 대략 한 2천만? 2천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천만에서 2천만?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천만을 몇 천만을 그렇게 새는 그 정도의 거대한 인구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꿔서 말하면 그 당시 흉노 같은 경우는 국가 규모나 인구 규모로 따지면 사실 한나라 제국에게는 거의 뭐 상대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막상 벌어지면 말을 타는 그 유목민족의 어떤 특유의 강력한 어떤 공격성과 강력한 이제 군사력을 발휘하면서 한나라와 거의 비등비등하게 혹은 한나라 압도하는 전투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전체 인구가 대략 50만 안팎인데 여기서 가연 병력이 최대 10만이라고 한다면 거의 뭐 성인 남성 말 탈 수 있는 성인 남성 다 전쟁터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 당시 그 당시 흉노 사회, 오늘날 몽골고원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흉노 사회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우리가 흔히 옛날 나중에 몽골 제국 얘기할 때 보면 이제 천막 같은 개를 치고 이제 초원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천막을 치고 뭐 개를 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목민들이. 유목민들이 어디서 살았냐면 소가 끄는 수레 위에서 항상 이동하면서 살 수 있게 그 수레 위에 천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유목국가, 유목사회 그런 무슨 초원에 천막 같은 게르를 탁 해서 뭔가 이렇게 마을을 형성하듯이 사는 그런 모습은 후대의 모습이고 이 흉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았다. 계속적으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게 수레 위에 천막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서 거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유목사회와 함께 그러니까 유목사회는 항상 뭐 유목만 했다 그렇지 않아요. 얘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그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얘들이 계절에 따라서는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또 따뜻한 남쪽을 찾아 내려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때 강의실에서 설명 그 오르도스 지역, 오르도스 지역은 사실은 비옥한 지역이라서 농사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 유목민들이 어떻게 보면 따뜻한 남쪽의 땅에 잠깐 내려와서 정착을 할 때는 이 오르도스 지역이 정말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농경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제 남쪽 농경사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잡아와서 농사를 짓게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유목사회와 함께 오르도스 지역을 중심으로 농경사회도 그 당시 충노사회에는 분명히 존재했다. 이걸 분명히 기억을 해줘야겠죠. 넘어갑시다. 자, 이제 한나라와 흉노의 전쟁의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그 사실은 한나라와 흉노의 전쟁은 농경 정착민과 유목민 사이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당시 이제 그러려면 이제 한나라 제국에 대한 설명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한나라 제국은 어떻게 성립했을까?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뭐 복잡한 얘기는 다 치우고 어쨌든 진나라 그 진시황의 진제국이 왜 무너집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농민 반란으로 무너집니다. 진승과 오광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일어난 농민 반란이 하나의 이제 트리거가 돼서 이제 방아쇠가 돼서 각지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진승 오광이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이 이제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뭡니까? 왕후 장상의 씨는 따로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후대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 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하지만 이 어떤 뭐 오리지널은 다 이 진승 오광에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저작권은 진승 오광의 농민 반란을 시작으로 중국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 반란이 진나라를 붕괴시킵니다. 이때 진나라에게 결정적인 이제 원펀치, 카운터 펀치를 날린 사람이 바로 초나라의 항우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항우와 그 다음에 한나라를 나중에 세운 유방의 쟁투로 압축이 되는 거죠. 이 항우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항우는 진짜 어마어마한 천하장사죠.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장사였습니다. 이 항우를 표현하는 딱 6글자 말이 있는데 역발산 기계세입니다.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그 기세는 세상을 기우는 세상을 덮을 만하다. 막 이런 얘기죠. 그 정말로 천하장사였습니다. 싸움을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하면 항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항우는 그리고 원래 본인의 가문 자체가 귀족 세력이었어요. 초나라 귀족 출신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우를 중심으로 해서는 옛날에 그 귀족 세력들이 많이 결집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유방은 어떨까요? 유방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유방은 뭐라고 할까 시골 건달 출신이라고 보면 정확할 겁니다. 시골 건달이에요. 그러니까 시골 한량이제 건달인데 하도 얘가 사고치고 막 동네에서 사고치고 돌아다니니까 마을 동네 어르신들이 이제 야 너 그러지 말고 이왕 그럴 거면 네가 이 마을의 이장 오늘날로 따지면 이장이죠. 마을의 이장 정도 역할을 부여해줍니다. 그래서 네가 이장이 돼서 이 마을을 좀 이끌어봐 하는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농민 출신이고 시골 한량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주변에 있었던 이 사람 주변으로 결집한 사람들도 대부분 이제 신분이 낮은 농민, 하층민 출신이 많습니다. 뭐 번쾌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방의 최고 명장 그러면 한신이라는 인물 있잖아요. 한신도 그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신흥 농민 세력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던 역발산 기계세와 시골 한량 간의 대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초나라 귀족 가문 출신의 항우는 성격이 단순하면서 자존심이 강한 어떤 무인 기질의 인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요즘 말로 하면 마초남이죠. 상마초남입니다. 그냥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이죠. 반면에 유방 같은 경우는 정말 오늘날로 따지면 노회한 정치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전략 이 모략에 능수능란한 사람, 권모술수에 능한 냉혹한 어떤 정치가형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항우는 이 당시 유방보다 한참 어렸어요. 10살 넘게 어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4살의 젊은 항우와 36의 노회한 유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36살에 어떻게 뭐 노회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시대의 평균 남성의 평균 수명이 대략 한 40대 초반밖에 안 돼요. 41살, 42살 이 정도 되면 많이 산 겁니다. 그러니 36살이면 이미 살 만큼 살고 뭐 다를 대로 다른 정말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능수능란한 정도의 이제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24살의 젊은 패기의 항우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자존심 강하고 우직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힘과 본인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정반대의 두 인물이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뭐 처음에는 항우가 싸움을 잘하니까 항우 주변에는 또 군대도 많고 하니까 사실 처음에는 군사력이 우수했던 항우 진영이 우세했죠. 하지만 나중에 상황이 바뀌는데 어쨌든 항우는 진해 수도 함량을 함락시키면서 진나라의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진나라를 무너뜨리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우는 약간 마초남이에요. 우직하고 아직 어린 친구입니다. 혈기왕성한 어린 친구입니다. 순수한 친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우리 같으면 진나라를 무너뜨리면
진나라의 그 번성했던 수도 함양을 장악하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 옛 진나라 영토를 다스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진나라가 정말 열심히 만들어 놓은 어떤 통치 시스템, 분연제라고 하는 통치 시스템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학자들이 열심히 부르짖었던 옛날 주나라 시대의 봉건적 예적 질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순수하게 어떤 권력 이런 거보다도 순수하게 본인의 어떤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함양을 중심으로 했던 그 핵심 지역이 관중 지방이 그 당시 중심지였습니다. 관중 지방은 나중에도 전통적으로 전근대 이제 중국에서는 최고 중심지 중에 하나인데 고대 중세까지도 중세는 아닌가요? 어쨌든 그 관중 지방을 포기합니다. 정말 알토란 같은 땅을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인 팽성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순진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어르신들이 말한 대로 옛날에 그 주나라 시대의 어떤 옛적 질서를 복원하고 나 잘했지라고 칭찬을 받고 싶은 겁니다.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고향에 금이환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어린 친구인 거죠. 그러자 이 틈을 타 유방이 항우가 포기한 그 관중 지역을 호로록 집어삼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여러 제후들과 연합해서 최후의 승리자가 돼서 세우는 나라가 이른바 한나라 한제국인 것이죠. 재밌는 것은 이 여기 나오면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랫소리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항우와 유방, 한나라와 초나라의 전쟁, 요게 나중에 장기, 초한지라고 해서 우리 장기 둘 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장기 두면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이잖아요. 바로 요 전투를 모태로 한 그 보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이제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랫소리가 뭡니까? 사면초가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공경에 빠졌을 때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뭐라 그럽니까? 야,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이때 나온 얘기입니다. 이 사면초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항우와 유방이 전투를 하면 전투를 할수록 사실 전투에서 항우가 잘 안 져요. 싸움을 잘하니까. 대신 전투에서 항우가 이기는데 전쟁에서 항우가 집니다. 전투를 하면 할수록 항우의 세력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상하게. 배신자도 속출하고. 다 유방편에 가서 붙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항우가 결정적으로 패한 전투는 많지 않은데 대세적인 전쟁, 큰 전쟁이라고 한 시야에서는 계속적으로 밀리는 겁니다.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한나라 군대에 항우의 초나라 군대가 포위를 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라 군대가 항우의 군대를 제압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항우가 싸움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 막상 맞부딪히기는 두려운 거예요, 한나라 군대가. 그래서 느슨하게 포위한 상태에서 계속 토끼몰이 하듯이 포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제 결정적으로 공격을 해서 초나라 군대를 무너뜨릴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포위하는 와중에 이제 꾀를 내는 거죠, 한나라 군대에서. 야, 초나라 소리의 노랫소리를 들려주자. 초나라의 노랫소리를 들려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초나라 군대를 포위한 상황에서 공격하지 않고 초나라 노랫소리를 들려줍니다. 밤에. 야밤에. 그럼 밤에 자다가 노랫소리가 들려오니까 초나라 군대가 깨는 거야. 일어나 초나라 병사가. 가만히 들으니까 익숙한 노랫소리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그 고향의 노랫소리인 거야. 그러면 그 야밤에 포위되어 있는데 막 고향 노랫소리 들리고 하면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싱숭생숭하죠. 집에 가고 싶은 거야. 엄마 보고 싶어 하면서 운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전쟁터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초나라 군대가. 다 탈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그 많던 군대가 다 탈영해서 사라지고 500명만 남은 거예요. 항우를 지키는 500명의 결사대만 남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면초가죠. 사방에서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려온다는 거는 야, 이거 곤경에 빠졌다. 방법이 없다. 이럴 때 들려오는 말하는 얘기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충돌입니다. 두 번째 충돌. 드디어 한나라와 흉노의 전쟁이 벌어지는 첫 번째 충돌은 뭐라 그랬나요?
진나라 진시황 시대에 진나라의 몽염이라는 장군이 북진해 갖고 30만 대군을 이끌고 북진해 갖고 오르도스 지역을 장악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이제 진나라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그 한나라 북쪽으로 흉노라고 하는 거대한 사회가 이미 형성이 됐어요. 묵특이라고 하는 걸출한 영웅을 설명했죠. 묵특이라고 하는 걸출한 영웅이 등장을 해갖고 거대한 유목사를 통합합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어마어마한 위협으로 다가오죠. 그러자 이제 한나라도 더 이상 묵고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쯤은 저 기세를 눌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측에서 전쟁이 발발하는데 이때 사실 유방이 큰 실수를 한 번 하죠. 왜냐하면 이때 유방이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자기를 황제로 만들어준 개국공신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안 죽였어, 내 와이프가 했어 이렇게 완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정말 비열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 유방이 그 당시에 이성재우 유씨가 아니라 자기랑 성이 다른 자기 친구 자기의 부하 장수였던 사람들을 다 이제 지방의 왕으로 만들어 주는데 그 왕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화가 생기고 자신들 신하를 믿지 못하고 결국 그 왕들을 다 쫓아내기 시작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니 그 지방에 장악하고 있는 그 이제 제후 왕들은 아니 그 손 놓고 죽임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반란도 일으키고 때로는 뭐 노관 같은 경우는 흉노로 투항하고 이러면서 뭐 온갖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연이은 반란이 발생하면서 유방이 이제 황제로서의 위신이 꺾입니다. 왜냐하면 유방 같은 경우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평민 출신이기도 하고 농민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 전쟁에서 한 게 없어요. 항우랑 유방 둘 사이의 전쟁에서 사실 유방은 전쟁에서 본인이 한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한신, 뭐 장량 이런 뛰어난 신하들이 활약을 해주는 덕분에 항우를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유방이 막상 황제가 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약간 그 조폭, 조직폭력배의 형님 리더십으로 형님 동생 하는 식으로 이제 신하들과 관계를 맺어오다가 막상 자기가 황제가 되고 보니까 갑자기 이제 속이 좁아지는 겁니다. 얘들이 내 부하들이 내 신하들이 결국은 나를 업신여기지 않을까? 자신들이 나 황제 만들어줬다고 나를 업신여기면서 날 존중하지 않는 거 아닐까? 이런 컴플렉스가 작용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의 부하 장수들을 다 죽임을 죽여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럼 나도 뭔가 보여줘야 돼. 나도 능력이 있으면 보여줘야 된다. 생각을 해서 바보같이 자기가 진짜 직접 군대를 이끌고 흉노를 향해 진군을 합니다. 30만 정도 동원하면 사실은 흉노가 아무리 힘이 세다 그래도 이 정도 물량으로 우리가 공격을 하면 이기겠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 이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30만의 병력이면 사실 이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흉노 사회는 인구 다 합쳐야 50만이에요. 그중에 성인 전쟁에 나설 수 있는 성인 남성 아무리 최대로 잡아봤자 10만 명이 채 안 될 겁니다. 그러니 숫자로는 뭐 한 나라가 압도적인 거죠. 이길만 했는데 문제는 유방이 전투에 뭐 능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천하를 통일한 거는 신하들이 활약한 덕분이지 이 사람은 사실 전쟁터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있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뭔 짓을 하냐면 선두에 서서 진군을 해요. 황제가 선두에 서서 전쟁터에서 황제가 선두에서 진군하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미처 한나라의 본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선두에 나섰던 유방이 백등산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흉노 군대에 포위를 당해서 산 위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자 흉노의 군대가 산을 포위한 다음에 물자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백등산 안에서 산에 갇혀갖고 쫄쫄 굶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곧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잘못해서 정말 흉노가 독한만 먹고 산에 불이라도 놓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유방이 어떻게 뭐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미안합니다. 잠깐 전화가 왔네요. 잠깐만 멈출게요. 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전화가 오고 막 갑자기 손님 찾아오고 막 밥 먹으러 가고 난리였습니다.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이게 묘미죠. 이게 이게 영상 강의 묘미죠. 예, 좋습니다. 어쨌든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방이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 선지 이게 선두에서 진군하다가 결국 포위가 당해서 거의 죽을 고비가 다가옵니다. 결국은 수가 없으니 마지막에 짜낸 꾀가 뭐냐, 흉노의 선우의 이제 와이프 부인을 그 당시에 연지라고 했어요. 연지. 그러니까 황제의 황후 정도 되는 거죠. 그 흉노의 와이프인 연지에게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뇌물을 갖다 바쳐서 제발 포위 좀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죠. 애원을 합니다. 결국은 일주일간 포위되어 있던 그 한나라의 군대가 유방과 한나라 군대가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후퇴해서 귀환을 합니다. 이렇게 전투가 끝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의 체면을 세우러 갔다가 엉망진창으로 당하고 온 거죠, 진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충노와 한나라는 화친을 맺습니다. 이제 화친 조약, 오늘날로 따지면 조약을 맺는 건데, 이걸 이제 평성의 치욕이라고 하는 그 패배 이후에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대략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대략 이렇게 5가지 조건이 걸리는데요. 먼저 흉노와 한나라는 만리장성을 경계로 삼는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국경으로. 그리고 서로 형제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형제 관계지 사실은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입니까? 힘으로만 보면 흉노가 형이고 한나라 동생인 관계인 거예요. 물론 의제적으로 국제적으로는 한나라가 위고 흉노가 아래다 이럴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어떤 그 당시 역적 관계 속에서는 어 사실 흉노 싸움 잘하면 형이죠. 뭐 하여튼간. 그리고 한나라 공주를 흉노의 선우에게 시집 보낸다. 이게 치욕이죠, 진짜. 한나라 황실에서 정말 이렇게 자랐던 그 공주가 볼모로 잡혀가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한나라는 매년 흉노에게 옷감과 음식을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그냥 뭐 말이 화친이지 뭐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그냥 갈취당하는 거죠. 그리고 국경에서 관시, 즉 교역장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시라는 것은 관문에 있는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에 관문이 있잖아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관문에 시장을 설치해서 서로 교역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역이 없으면 또 전쟁이 나니까. 아니 그 어쨌든 물자가 부족한 북방의 유목국가, 유목민족은 언제나 물자가 풍부한 남쪽의 농경 정착 민족을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들 쳐들어오지 말고 서로 필요한 게 있으면 거래를 하자, 교역을 하자, 무역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불평등한 화친을 이제 맺고 나서 흉노의 선우의 콧대는 점점 날이 갈수록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화친이라는 게 사실 마치 양측의 대등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나라는 흉노에게 일방적으로 공주와 물자를 바치고 흉노의 선우는 한나라와 그 관시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역, 무역의 주도권을 모두 독점합니다. 그러면서 흉노의 선우의 권력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선우는 그 교역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들어온 막대한 물자, 그리고 한나라가 갖다 바친 막대한 물자를 휘하의 자기 부하 장수들한테 다 나눠주면서 본인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카리스마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그 당시에 흉노와 한나라의 어떤 그 남북의 어떤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랄까요?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영역이라기보다는 뭔가 세력 판도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한나라 중심의 어떤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생각해 봤지만 이렇게 지도를 좀 더 거시적으로 유라시아의 시선에서 바라보게 되면 동부 유라시아의 시선에서 바라보게 되면 흉노랑 하는 거의 남북으로 대치하는 남북국 관계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오른쪽에 이제 고조선이라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원래 월지가 여기 있었어요. 월지가 여기에 있다가 나중에 흉노한테 정복을 당하면서 월지가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천산산맥 쪽으로 지나서 오늘날 박트리아, 이 파르티아 요 동편에 있는 이 박트리아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월지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농서 사건이라는 건데
농서 사건, 이제 이 한자가 농서예요. 농서 사건인데 이 농은 뭐라 어떤 농자냐면 희롱할 농자예요. 희롱하다 할 때의 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선우가 그 흉노의 선우가 이제 한나라 황실의 태후죠, 태후. 그 황제의 할머니, 어머니야. 황제의 어머니지. 황제의 어머니. 그러니까 사실은 황후보다 높은 사람인 거예요, 태후는. 황제의 어머니니까. 그 황제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인데 거의 희롱하는 거지, 희롱. 뭐냐면 나는 외로운 군주로서 습한 소택지에서 태어나 소와 말이 가득한 들판에서 자랐다. 여러 차례 변경에 가본 바 중국에 가서 놀고 싶은 희망을 품고 있다. 지금 나는 아내와 사별에 홀로 된 몸이다. 이제 그대도 홀로 되어 외롭게 지내고 있으니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즐겁지 않고 무엇인가 즐길 것이 없는 듯하다. 그러니 각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로 없는 것을 메워보면 어떻겠느냐. 기가 막히게 이게 한나라 황제의 어머니 태후가 이런 편지를 받아요. 근데 한나라가 이거를 어떻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럴 때뭐 복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힘은 더 흉노가 세니까. 이런 치욕을 막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요렇게 흉노와 한나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아까 지도에서 보았듯이 보면 이게 한나라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유라시아 전체가 지금 뭐 흉노에게 벌벌 떨고 있습니다. 흉노가 지금 이렇게 여기 조그맣게 네모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자그마한 세력들을 다 굴복시키고 정복을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원래 예전부터 이제 실크로드 방면에 이 교통로를 장악하면서 번영했던 나라가 월지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사실 이 월지라고 하는 세력, 여기 나와 있는 월지라고 하는 세력은 흉노보다 힘이 셌습니다. 그 한때는 묵특이라고 하는 흉노의 그 걸출한 영웅이 젊은 날에는 이 월지의 볼모로 잡혀가기도 해요. 그 월지에게 이제 흉노의 묵특이 복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176년이 되면 흉노로 돌아간 묵툭이 군대를 거느리고 월지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월지는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고 어 일부 월지는 복속을 해요. 흉노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때 월지의 왕이 묵툭에게 붙잡혀 갖고 사실은 목이 베이고 이 월지 왕의 두개골을 흉노의 묵툭이 술잔으로 썼다 그래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묵특이 굉장히 잔인하면서도 어마어마한 카리스마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월지 주요 세력이 서쪽으로 도망을 가서 이주해서 대월지를 건립하는데 오늘날의 저기 중앙아시아의 뭐 우즈벡 있는 그 동네 이제 우즈베키스탄 뭐 그 밑에 투르크메니스탄 뭐 등등등 스탄이 있는 그 동네 중앙아시아 그 동네에서 대월지를 건립을 합니다. 원래 그 동네가 아까 지도에서 봤던 대로 박트리아라고 하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걸 뭐 정복해 갖고 거길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월지가 싸움을 못한 게 아니고 흉노가 싸움을 잘했던 거야. 자, 묵특의 침공을 받아 서쪽으로 이주한 월지는 아무다리아 북방의 왕의 도시를, 왕의 이제 궁궐과 도시를 건립을 하고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일대를 장악하고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번성하였던 박트리아 왕조를 지배하면서 밑에 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유목민의 그 당시 팽창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월지는 흉노한테 져갖고 도망을 간 건데 거기선 최고의 패권 국가가 되는 거죠. 페르시아와 이제 알렉산드로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알렉산더 대왕 할 때 그 알렉산드로스죠. 의 유산 속에 번성했던 그리스인들이 세운 박트리아 왕국이 이때 붕괴해 버려요. 이게 나중에 이제 쿠시안 귀상 이제 한자로는 귀상이라고 하는데 쿠시안 제국의 기원이 되기도 하죠.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흉노와 한나라의 전쟁. 첫 번째 전쟁은 한나라의 흉노의 거의 일방적인 승리로 마무리를 하고 흉노가 이제 한나라를 막 괴롭히고 겁박하는 수준이었죠. 근데 이러한 관계를 다시 일시에 뒤집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야심가로 유명한 한무제입니다. 그 한무제의 아버지가 경제야, 경제. 이 사람이 이름도 경제지, 이 이제 칭호, 묘호도 경제지만, 어, 우스갯소리지만,
이름이 경제잖아요. 그만큼 한나라의 경제력을 부강하게 했던 황제예요. 뭐 그래서 경제는 아닌데 어쨌든 이거 기억하기 쉽게 그 한나라의 어떤 그 국가를 부강하게 한 경제력을 강력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경제입니다. 한나라 시대의 어떤 그 진짜 뭐라 할까요? 경제적 번영을 이끌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돈을 잔뜩 벌어 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한무제가 즉위를 합니다, 아들이. 그리고 한무제는 아버지가 벌어 놓은 돈 어떡할 거야? 써야지. 그래서 그 아버지가 벌어 놓은 돈으로 사방으로 정복 전쟁을 다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한무제란 인물인데 한무제는 특히 그동안 자신들을 핍박해 왔던 흉노에게 복수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전쟁을 한번 이제 크게 치르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마읍의 유인책이라고 하는데 마읍이라고 하는 저 북쪽에 조그마한 동네에 마을 도시가 있어요. 그 동네로 이제 흉노의 선우를 부르는 거죠. 야, 그 선우야 잠깐 일로 와서 우리 얘기 좀 해. 우리 오랜만에 만나 대화 좀 나누자. 이렇게 선우를 부르는 유인책을 하는데 그럼 이 선우가 오면 죽이려고 그랬던 거지. 근데 이 마읍에서 이 계책이 유인책이 실패해 버림 탈로 나 버려요. 그러면서 선우가 화가 나죠. 얘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했어? 지금 우리에게 시비를 걸었어? 이러면서 흉노가 이제 전면적으로 한나라와 전쟁을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때 한무제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앞섰던 한나라 경제가 이미 돈을 엄청 벌어놨다고. 부유의 나라가 부강하다고. 그 돈을 다 전쟁 비용으로 쓰는 거지. 한나라는 이땐 자신 있었던 거야. 그리고 한무제라고 하는 걸출한 야심가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나라 또한 지지 않고 흉노와 전면전을 개시하죠. 이때가 정말 영웅들의 시대예요. 위청, 곽거병, 이광, 조판호, 이광리 어마어마한 진짜 명장들이 풍미했던 영웅들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한나라가 진짜로 어떻게 보면 그 이 이후로 역사 시대도 잘 나타나지 않는 유목국가와 농경 정착국가 간의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밀어붙였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가 정말로 한나라가 그 당시 그 강력했던 흉노의 군사력을 극복하고 막 북방으로 흉노를 몰아냅니다. 대단한 시기였죠. 자, 이 전쟁, 이 당시 전쟁이죠. 예, 전쟁. 이게, 보세요. 이광리의 이 진군로 같은 경우는, 이광리 조판의 진군로는 보면, 뭐, 단순히 흉노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흉노의, 마- 말하자면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역으로 가는 이른바 나중에 실크로드가 되는 요 길이거든요. 이게 실크로드 길인데, 이 전쟁터, 여기까지, 이 실크로드 오아시스 동네까지도 죄다 이제 전쟁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록을 보면 여기 선우정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선우정. 이 몽골공 오늘날 몽골공 일대의 선우정. 여기가 사실 흉노 선우의 본거지인데 여기까지 군대를 끌고 가서 여기까지 밀어붙입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사실 이때 뭐 흉노가 진짜 일방적으로 사실 일방적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역부족으로 밀려요. 왜냐하면 한나라가 이를 갈고 전쟁을 준비해 왔고 어마어마한 그 자원을 쏟아부으면서 정말로 소모전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그 전투가 한두 번 끝난 게 아니고 몇십 년에 계속돼요. 그러니까 뭐 1차, 2차, 3차, 4차 해서 계속 전투를 벌입니다. 처음에는 흉노도 맞서 싸우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 규모가 달라요. 몽골권에 있는 그 당시 흉노가 인구가 50만이라 치면 한나라는 뭐 1000만이 넘는데 뭐. 1000만이 뭐야? 대략 2천만은 될 거야. 2천만이 인구인데. 아, 이 숫자가 다르지. 그러니까 생산력이 다르고. 그러니까 소모전으로 가면 흉노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이거 대책이 없는 거야. 이거 뭐 막아낼 재간이 없지 뭐. 그렇게 결국은 흉노가 이 지금 초원의 북쪽으로 쫓겨나가게 되는 거죠. 자, 양측은 기원전 129년부터 89년까지 거의 40년에 걸쳐 전쟁을 합니다. 40년 내내 전쟁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전쟁이 시작해서 어느 정도 종결하는 데까지 최장 한 40년이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 수많은 전투가 있었던 거지. 이 전쟁 결과 흉노는 고비 사막 이북으로 후퇴하면서 하서회랑, 즉 하서회랑이 어디냐면 여기 탈인분지라고 써 있는 이 북쪽 요쪽 길 있죠. 요 하서회랑 길.
어떻게 보면 실크로드로 나아가는 이 관문과도 같은 동네인데 요 동네가 하서회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 하서회랑을 빼앗깁니다. 물론 이렇게 전쟁은 표면적으로 전쟁은 한나라가 승리를 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죠. 어, 한나라가 이렇게 40년에 걸쳐 전쟁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전쟁 비용이 지출이 되잖아요. 결국 이때 이후로 한나라의 재정이 파탄이 납니다. 아버지가 그만큼 벌어놨던 돈들이 다 여기 쏟아부으면서 한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는 거야. 그래서 기록에도 천하가 소모되어 버리고 호구, 그러니까 인구가 반감했다. 이렇게 기록에 남을 정도로 그 당시에 한나라가 사실 이 전쟁에 거의 모든 걸 건 거지 뭐. 하지만 그리고 나서 한나라도 역시 똑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기원전 89년 이 무렵이 되면 한나라가 각 지방 변경에서 운영하는 그 군현들이 있어요. 통치기구들이지. 이민족을 지배하는 통치기구를 변군이라고 하는데 변경의 군현에서 변군이라고 하는데 그 변군들을 다 축소해요. 돈이 없으니까 더 이상 지방에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을 제어할 만한 자원과 전쟁 물자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재정이 파탄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이 한무제 시기의 역사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대로 고대 동아시아 세계라는 게 있죠. 고대 동아시아 세계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학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바로 그 니시지마 사다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고대 동아시아 세계를 성립시킨 사람이 바로 한무제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 한무제의 저 왕성한 어떤 그 전쟁 활동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전의 중원 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위세와 번영을 한나라가 구가를 하죠. 이때 한나라가 황허와 장강 유역으로 한정됐던 그 당시 제국의 영역을 서방의 탈인 문지, 동방으로는 요하를 넘어서 유만조선, 고조선, 유만조선이죠. 유만조선까지 멸망시키고 낙랑군을 설치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니까. 동방으로는 요하를 넘어서 한반도 북쪽까지. 남쪽으로는 남중국 해안을 지역을 지나서 사실은 오늘날 베트남 북쪽까지, 베트남 북부 베트남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고비 사막 주변 초원지대까지 어마어마한 영역을 갖게 되면서 바야흐로 동아시아 전 지역에 한나라 제국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이른바 고대 동아시아 세계를 성립시킨 단초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뭐 노노목간 이런 유학적 어떤 지식이나 이러한 것도 다 사방으로 전파가 되고 한나라의 어떤 법제도 나중에 율령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제도들도 다 주변 민족으로 다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고대 동아시아 세계라면 한자 문화권, 뭐 율령, 뭐 이런 다양한 조공과 책봉 막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이런 이때의 유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고대 동아시아 세계 성립할 때 한나라 제국이 가장 번영했을 때의 모습인 거죠. 이 타클라마칸 사막 이 일대, 이제 우리가 실크로드라고 하는 실크로드로 가는 이 관문과저 같은 요 지역, 여기가 고비 사막이죠. 오르도스 지역은 이미 완전히 확보했지. 오르도스 지역은 완전히 이제 한 제국이 확보하고 이 고비 사막이 사실은 이 거대한 고비 사막과 이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하는 이 탈인 분지에 넘어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하는 이제 실크로드 길인데 이 두 사막이 사실은 그 당시에 중국의 어떤 농경 정착 국가와 북방의 유목 및 오아시스 세력을 딱 구분해 준 자연적 장벽이었는데 그 자연적 장벽을 넘어선 제국이 한 제국이었습니다. 타클라마칸 사막과 고비 사막까지 다 영향력을 뻗쳤으니까. 특히 타클라마칸 사막으로 이어지는 요 실크로드, 천산북로 남로하는 요 실크로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요쪽으로 가는 요 길들 있잖아요. 요 카슈가루, 뭐 쿠차, 카슈가루 이게 다 실크로드 오아시스 도시들인데 요로 가는 요 길은 나중에 장건이라고 하는 걸출한 또 한 명의 어떤 모험가라고 할까요? 모험가이자 외교관이죠. 그 사람에 의해서 이 개척된 길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한나라는 진시황할 때 그 진나라에 도입된 군현제를 보다 완성도 있게 높게 운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나라가 왜 망했어요? 얘들이 제도는 빡세게 만들어 놓고
그걸 가혹하게 강요했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럼 반발심이 생기잖아. 아니 가혹한 법률로 사람들을 막 때리고 다스리고 하니까 정말 폭압적으로 다스린 것처럼 느껴진 거야. 근데 재밌는 거는 진나라의 군현제와 한나라의 군현제가 거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진나라의 군현제와 진나라의 그 법제도는 실패를 했고 한나라 그걸 계승해서 발전시킨 한나라는 성공했을까? 한나라는 법가 사상, 즉 법제도와 함께 그 유교 사상이라고 하는 공자님, 맹자님 하는 그 유교 사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정신적, 사상적 이데올로기, 학문적 이데올로기를 절묘하게 뒤섞어요. 사람들은 법제도의 지배를 받지만 이데올로기, 사상적으로는 황제와 국가에 당연히 귀속되고 소속돼서 거기에 충성하고 세금을 바치는 게 너무 당연한 제도가 된 거야. 당연하게 믿도록 만드는 거지. 좀 어렵네, 이런 설명이. 무슨 말이냐면, 유교 사상이 뭐예요? 공자님, 맹자님이 뭐 보통 말씀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공자님, 맹자님이. 뭐 별거 없습니다, 사실은. 유교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임금과 나라에 충성하고, 군신 간에 의리 있게 지내고, 어머님,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간에 의리 있게 지내고,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를 항상 갖추고. 그 누구 좋은 얘기예요, 이게 다. 나라에 충성하고, 황제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잘하고, 이 사회를 되게 이렇게 밝고, 이렇게 뭐랄까, 예, 뭐, 예를 갖춰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면, 황제가 좋죠. 그런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내재화되면 사람들이 그래서 목간을 통해서 노노목간을 여기 품속에 꺼내놓고 품속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시시때때로 노노를 딱 꺼내서 공자님, 맹자님을 하면서 이 유교 사상이 머릿속에 내재화가 되면 사람들이 황제의 지배, 국가의 지배를 당연시한 받아들인다고. 제도를. 그래서 이때가 되면 한나라 시대가 되면 황제 1인 황제가 진짜 어디 뭐 동네 저기 나라 끝에 있는 땅 끄트머리에 있는 땅끝 마을에 있는 백성 한 명 한 명, 두메 산골에 있는 백성 한 명 한 명까지도 인민 한 명 한 명까지도 법률과 사상적으로 완벽하게 지배하게 돼요. 이거를 우리는 이걸 학술용어로 딱 바꾸면 중앙 집권적 지배 체제라고 말합니다. 황제를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 지배 체제다. 이게 우리 뭐 고구려 백제 신라할 때도 뭐 조선할 때도 고려할 때도 이 국가들이 가장 지향하는 방향성이 뭐였어요? 중앙 집권.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를 만드는 게 항상 모든 나라의 방향성이잖아. 이러한 모습이 이때 처음으로 나타난다고. 이거를 조금 더 좀 멋스럽게 얘기를 하면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고대 동아시아 전제 국가의 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배우고 조선이 배웠던 그런 모습, 그런 어떤 전형적인 모범적인 모습이 한나라 때 형성되어서 그 정점이 당나라 때까지 가서 당나라 때 꽃을 피우죠. 한나라 때 만들어진 이 기본적인 틀 속에서 발전을 거듭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도 높게 운영된 나라, 당나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어떤 논리인 거죠. 자, 일단 오늘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이제 영상 강의를 하나 더 제가 준비해 놓을게요. 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